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입니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3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0일에 해외 자원 외교 비리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네. 이후 과정을 살펴보니까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국조 대상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기 시작한 거죠. 네, 도대체 지난 10일의 협상이 어떠했길래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는지 예. 그냥 자원 외교에 대한 국조라고만 큰 틀에서 합의를 했던 건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말씀하신 대로 자원외교 국조 국정조사 대상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당내 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이명박 정부 사업에 국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정권 청문회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중심으로 해야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같은 당 조혜진 의원, 친이계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조혜진 의원은 특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규명이 가능하다면서 특정 시기만 국한해서 국조를 진행한다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거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특정 정부, 정권이 아니라 특정 사업에 대한 국조가 돼야 한다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새누리당이 왜 갑작스럽게 자원외교 국조 대상의 범위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네, 어제부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가 오늘 공식화한 건데 갑자기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친이계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착수하고 끝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에 열을 올렸을 뿐 자원개발 국조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사실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이 전 정권, 이명박 정권으로 국한해서 국조를 추진할 경우 여당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오늘 밝힌 입장의 배경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이명박 정부에만 초점을 맞추면 친이계 의원들은 당연히 특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다른 의원들도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특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권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논리를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여야의 향후 대화가 더 이제 까다로워지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만큼 새정치연합과 합의점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상 지난 10일에 2+2 회동에 의한 이 빅딜이라고까지 표현이 됐는데 예. 그거는 실제로는 무색해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해 몇몇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의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자원특위 국조가 지연될 경우 야권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붙잡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앞서 좀 말씀하셨지만은 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정조사의 시기 문제 새로운 쟁점 가운데 하나잖아요. 네, 시기 문제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이 원고를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예. 그 시기 문제도 새로운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예. 그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국정조사와 무조건 동시에 시작해서 같이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새정치연합의 경우에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폭넓게 논의를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는 따지자면은 내년 하반기쯤에 처리를 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반면에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좀 마치고 모든 논의를 다 마치고 뭐 4월쯤에는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러니까는 올 연말 연시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초반에 상당 부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른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년 회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신년 회동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당연히 자원 외교에 대한 국조 문제와 연결이 되겠죠. 네. 아직 확정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 측이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내년 1월 1일에 현충원을 참배하고 병환 중인 이 정치적 멘토 내지는 뭐 정치적 스승 정도라고 해야겠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 문안한 뒤에 서울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거론이 됩니다. 만약 회동을 하게 된다면 겉으로 내세울 명분은 당연히 뭐 새해 인사 정도이겠지만 실제로는 자원 외교 국정조사 얘기가 직간접적으로 오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여야의 합의 사항을 직접 설명한 뒤에 양해를 좀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분석은 자원 외교 국조 합의 이후에 불거지고 있는 당내 친이계 인사들의 불만과 반발을 의식해서 그와 같은 이벤트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황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만약 국정조사 열리고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은 증언 피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또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대변인 격이라고 하죠. 이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는데 겁낼 게 뭐 있나 내가 나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두우 전 수석은 또 국정조사는 이 대형 비리가 있거나 국가를 뒤흔들 만한 큰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현 단계에서는 그런 비리가 불거진 게 없다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의원. 네. 요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마디 했더군요. 네, 매일 아침에 열리는 당내 비대위 회의나 당내 회의에서 비교적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는 않는 편이었거든요. 예. 요즘 들어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는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특검 얘기였습니다. 이 당권 레이스를 염두에 뒀기 때문인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유달리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오늘 오전 당내 회의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대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들어가고 있다면서 본질은 비선실세 또는 문고리 권력의 인사 개입이었는지 여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정농단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문 의원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수록 문 의원과 친노 진영을 향해서 경쟁자들의 견제도 이제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박영선 의원이 또 한 번 견제구를 던졌다고요. 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문재인 의원을 하루도 가만히 냅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유력한 주자니까 그러겠죠. 요 며칠의 흐름만을 보자면 문재인 의원이 마치 홀로 전체를 상대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영선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서 친노와 비노의 구도를 깨지 못하면 제3세력, 대안세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새정치연합 안팎에서는 중도 온건 및 비노 성향 의원들이 당내 모임을 결성하는 등 이 경우에 따른 분당 및 신당 창당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타깃은 물론 문재인 의원입니다.
이 박영선 의원은 자신이 직접 당권에 도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중도적 이미지와 비노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김부겸 전 의원과 정치적 연대를 해서 김 전 의원을 지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지금 여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박영선 의원은 김부겸 전 의원이 나오신다고 하면 제가 정말 확실하게 도와드릴 생각이 있다면서 조만간 한번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박영선 의원뿐 아니라 이제 정세균 의원 또한 묘하게 문재인 의원을 견제하는 분위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안희정 충남지사 얘기를 꺼냈다고요. 네, 정세균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예. 이뻐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아무튼 시기적으로 여러모로 좀 공교로운데 예. 문재인 의원과 함께 지도부의 일원이죠. 그리고 유력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정세균 의원이요. 이 정 의원이 오늘 오전 당내 회의에서 문재인 의원을 옆에 두고 안희정 충남지사를 칭찬하고 나서면서 말씀하신 대로 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겁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친노이면서도 뭐 자타가 공인하는 친노죠, 당연히. 친노이면서도 계파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포용, 합리의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요. 장기적인 새정치연합의 잠룡으로 거명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에서 문재인 의원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인물로 안희정 지사를 꼽기도 합니다. 뭐 건강한 경쟁 구도를 형성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고요. 예. 근데 이런 걸 모를 리 없는 정세균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의원을 바로 옆에 두고 최근 새정치연합 충남도당이 마련한 야당 혁신안을 거론하면서 충남도당 박수현 위원장과 안희정 도지사 그리고 당원들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엄청난 일을 해주었다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이 정세균 의원은 또 보고서 내용은 당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풀뿌리 당원들의 지혜와 애당심이 구구절절 배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지금 비노 진영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문재인 의원을 공격할 때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친노 진영의 어떤 패권 뭐 이런 거를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에서 당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등등등 이런 부분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정치인들의 언사나 레토릭이 괜히 나오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조금 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세균 의원과 문재인 의원은 최근에 2번 정도 만나서 이 친노 및 범친노 진영의 당권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한 교통 정리를 시도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정세균 의원의 오늘 발언이 이런 갈등 관계의 발로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예. 다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김 대표의 대권 지지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군요. 네. 여권 내에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혀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에 빨간불이 좀 켜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따르면 그 결과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7%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여야를 통틀어서 3위에 그쳤습니다. 예. 지난 8월 13%로 2위 자리를 유지해 오던 김 대표의 선호도 하락세가 눈에 띄게 가파르다 이런 겁니다. 여권 내 경쟁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의 6%, 또 정몽준 의원의 6%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앉은 것도 선호도 하락의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런 결과는 최근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 등과 관련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김무성 대표가 별다른 결단력이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청와대에 다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인 데 따른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뒤따릅니다. 그러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문재인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8%로 차기 지지율 1위 자리를 유지했고 예. 문재인 의원은 13%로 2위를 지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7%로 김무성 대표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만약 이런 구도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야권의 대권 지형은 박원순과 문재인 이렇게 두 사람이 어떻게든 알아서 만들어내든가 정리를 하든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일 콘서트를 주도하며 보수 언론으로부터 연일 공세 표적이 되고 있는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는 1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런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이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분단과 종북 마녀 사냥으로 적대감을 고취시킨 언론에 맞춰 춤을 춘 국가기관의 죄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을 만나보니 상당히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며 지난 10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 황선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 테러를 시도한 학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무슨 그 한 사람 개인의 일탈, 흔히 한국에서 그 보수 세력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무슨 잘못이 나왔을 때는 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많이 보는데, 기분은 공동의 책임이다. 저희는 이렇게 좀 찾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18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만으로 18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 아이가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단순히 그 아이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에서의 그 뿌리 깊은 분단병,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종북 마녀 사냥으로 적대감을 고취시켰던 언론이라든지 그 언론에 춤을 췄던 국가기관, 이런데 더 몫이 크지 않나, 죄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한 거고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주범이 그 학생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낸 우리 사회다라는 의미로 해서 사실 이 일을 만들어낸 일부 종편들의 그 종북 마녀 사냥, 그리고 국가기관이 거기에 놀아난 것, 그리고 이런 것들 정치에 이용하는 그 후진 정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 학생을 혹시 직접 만나셨습니까? 네, 익산에서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침에 익산 경찰서에 가서 학생 면회를 했습니다. 예, 뭐라고 하던가요, 그 학생이? 상당히 오해를 갖고 있었고요. 예. 일단 지상낙원이라고 찬양했다. 이런 원래 종편에서 얘기했던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왜 골방에 모여서 그런 식으로 토론하냐, 얘기하냐, 이런 식의 약간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직전에도 우리 친구가 술에 취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상낙원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게 남도 북도 미국에서조차 그렇게 지상낙원이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잘못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요. 화상 입은 분들이 계신데 할 얘기 없냐라고 같이 들어간 기자께서 또 물어보고 해서 예. 뭐 죄송하다는 얘기를 전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석태 변호사가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왔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변호를 맡아 무죄를 받아낸 이력과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 애써온 이 변호사는 유가족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위원장직에 용기를 낸 것은 광화문 농성장에 전시된 아이들의 사진 속의 해맑은 눈 때문이라면서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세월호 참사의 실체가 무엇인지 혼신의 힘을 다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진실에 근접할 수 있다. 충분히. 네.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물론 이제 기소권 이런 건 없지만, 그에 준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도 있고요. 그게 아니래도 가령 청문회라든가 또는 현장 조사, 동행 명령, 또 자료 제출 요구 등등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권한이 좀 부여돼 있고요. 예. 그리고 단순히 그런 권한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절차에 부응하지 않거나 또는 와서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중한 또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권한으로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시작이 되면 세월호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이 저희를 위원회에 이제 활동을 보면서 이제 관심을 가져줄 텐데 예. 그 관심이 저는 이 상당히 진실에 근접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보고 왜냐하면 특별법 자체도 국민들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만들어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권, 특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권한을 갖지 못했지만 그 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이석태 변호사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토대로 현재의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말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제가 그 진상은 잘 모르겠고 솔직히 예. 다만 이제 제 짧은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공직기강실의 그 임무라는 게 인사검증을 좀 담당하고 또 공직기강이라는 그 문자 그대로 공무원 고위공무원들의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건데 그건 정말 청와대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나 또는 그 당시 행정관들이 공직기강 비서실 이름으로 문건을 작성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그런 증거 또 사실관계를 잘 살펴서 문서를 작성해 오고 예. 또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그래서 그로 인해서 특별한 제가 근무하는 동안 문제는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문건도 그렇게 작성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건 알 수 없죠. 예. 제가 그때 근무할 때 제 실제로 그렇게 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이번에 그런 건 또 잘 모르죠. 예. 네,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제가 알다시피 저 변호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어떤 판단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또 가지고 있고요. 예.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어처구니 없다.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다고 의심할 만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격인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입니다. 여야 지도부의 공무원연금 개편 자원외교 국정조사 빅딜에 대한 친이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이 오늘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이제 여당에서 이제 이 자원외교 국정조사 내용을 합의해 줬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재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선 실세 정윤회 문건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견이세요? 국정조사 이야기가 처음 거론될 때부터 빅딜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야당이야 전 정권과 현 정권을 분열시킬 수 있는 소재다. 이런 정도의 계산점을 했다고 봐야겠고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한다고 문건 논란이 덮어질 것이라고 본다면 그건 좀 착하게 해석하겠죠. 우리 국민도 이제 이런 정도는 꿰뚫어 본다고.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내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 불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상임고문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당이 사실상 혁신을 포기한 상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원론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말 지난 몇 년 동안도 어려웠지만 특히 5,000원짜리 밥집도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회조차도 줄었다고 아우성인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정치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라면 뭔가 답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그런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취직 안 되고 장사 안 되는 현실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정치가 취직 안 되는 현실, 장사 안 되는 현실을 바꿔낼 수 있겠다 하는 것. 그것이 진보라면 우리는 진보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의 존재 이유는 하나는 야당성, 그러니까 반대자로서의 야당이고 또 하나는 대체성, 대안정당으로서 정부 여당이 취직 안 되고 장사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그 대안 지점에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야당도 보이지 않은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그 고민이 바로 시민사회나 밖에 제3세력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의 그런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윤회 문건 파동의 침묵으로 일관을 해온 박지만 이지 회장이 마침내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양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당시 문건을 입수했던 세계일보 기자와 박지만 회장이 이런 게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등의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최근 박지만 회장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세계일보는 지난 5월 박 회장과 만난 대화 내용을 오늘자 신문에서 상세히 공개했는데요. 세계일보에 따르면 세계일보 취재팀은 지난 5월 12일 박 회장과 만났는데요.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하고 이틀 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박 회장이 해당 문건을 직접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세계일보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입수했고 이것을 박지만 회장에게 보여준 겁니다. 취재팀이 박 회장에게 들고 간 문서는 A4 용지로 100여 장 정도의 분량이었다는데요. 대부분 문건은 박지만 회장을 둘러싼 주변 인사들과 관련한 내용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일가의 사생활을 다룬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 문건을 읽어본 박 회장은 청와대 내부에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선적으로 유출 문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서 유출 사실이 보고되면 특별 지시가 떨어질 것이고 대대적인 보안 점검이 이루어져 시스템이 정비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박 회장은 당시 국정원장이던
남재준 원장에게도 도움을 청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 측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에게 해당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정 비서관이 박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정 비서관에게 문건을 넘겼다라는 것이 박 회장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이미 지난 5월에 박지만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알렸다라는 뜻인데, 하지만 이 사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박 회장이 문건을 전달하고 청와대 감찰이 착수했는지를 10여일 뒤에 확인했는데요. 예. 이후에 드러났듯이 청와대는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했고 문건 유출의 루트도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청와대의 보안 점검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는지 세계일보가 역추적을 한 결과를 실었는데요. 박 회장이, 박지만 회장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문건은 다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넘어갔고요. 이에 김 실장은 홍경식 민정수석에게 알아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 민정수석 밑에 있는 권오창 공직기강 비서관이 추적에 나섰는데요. 민정수석실은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유출하고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를 방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출 경로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조사에 나섰던 관계자들에게 입단속 지시가 떨어졌고 청와대는 다량의 문건 유출 사실과 조사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청와대에 문건이 유출됐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됐고 진행됐던 보안점검 그리고 감찰이 흐지부지 끝난 점으로 볼 때 그동안 계속 제기가 되었던 문제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인막에 가려져 있다는 그 지적, 이 지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가운데 한 명입니다. 검찰이 정윤회 씨에 이어서 박지만 이지 회장을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소환 시기가 다음 주쯤이라고요. 예, 서울중앙지검은 박지만 이지 회장을 빠르면 다음 주 중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문건 유출 및 작성과 관련해 박지만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출석 일자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예.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국정원과 청와대에 본인과 관련된 문건의 유출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우선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서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를 나갈 때 자신이 작성한 박 회장 관련 문건을 갖고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이 본 것으로 알려진 100여 쪽의 문건이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갔던 문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청와대 문건인지 등을 확인하고 이들 문건과 관련한 사후 처리 과정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검찰은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배후로 지목한 조 전 비서관의 7인회와 관련해서도 박 회장을 상대로 모임의 실체와 연루 인사들과의 관계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번 사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정부가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발표자로 나선 김찬우 교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내 가족들은 제2롯데월드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시공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예. 또한 정밀 안전진단을 명령했습니다. 어제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한 김찬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어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상적인 누수 현상이 아니다. 아크릴판과 구조체 사이의 접착을 위해 사용된 실론트가 다소 잘못 시공돼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외부에서 방수 작업은 불가능하다. 물이 있는 내부에서 방수 공사를 해야 한다. 정밀 안전 진단에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김 교수는 또 지금 당장 대량 방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기존에 발견된 누수에 대해 보강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완벽히 되지 못해 새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 누수까지 발견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국 수족관에는 지하에 특고와 변전소가 아예 없다면서 그러나 제2롯데월드는 계획 전부터 석촌 변전소가 시공돼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를 감안해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았고 시공조차 정밀하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어떤 형태로든 완공 후 시험을 통해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개장해야 하는데 완전히 테스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 가족들은 제2롯데월드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경찰에 검거됐다고요. 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젯밤 11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한 모텔 카운터에서 유력한 용의자 박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모 씨는 50대 중반으로 중국 동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지난달 하순께 월세방 가계약을 한 박 씨가 보름가량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한 주민의 제보를 받고 방 내부를 감식해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인혈 반응을 찾아냈습니다. 또 방 안에서 토막 시신을 담을 때 사용한 비닐봉투도 발견이 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박 씨와 동거해온 김모 씨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용의자는 또 검거 당시 해당 모텔에 또 다른 여성과 투숙을 하러 들어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는 박모, 정모 등 가명을 여러 개 사용하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자세한 범행 동기나 사건 경위, 나머지 시신 유기 장소 등은 날이 밝아서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수원천변에서 발견된 검은색 비닐봉지 안의 살점은 토막 시신 피해자의 인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박정희 정부의 대표적인 조작 간첩 사건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어제 대법원 3부는 이성희 전 전북대 교수의 재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 재심 첫 무죄 확정 판결입니다. 예. 이에 따라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무죄 확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교수는 1974년 2월 3일 갑작스레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 없이 체포돼 수십일 동안 갇힌 채 조사받았습니다. 예. 수사관들은 간첩 혐의를 자백하라며 뺨을 때려 모욕감을 줬고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이 전 교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강목으로 온몸을 1시간 정도 때려서 정신이 반쯤 나갔고 온몸은 피와 내복이 엉겨붙은 상태에서 조서를 작성했다. 구타당하고 조서를 작성하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그가 허위 자백한 내용을 모두 증거로 인정했고 1심 판결은 사형, 2심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판결이 확정됐고 이 전 교수는 17년간 옥살이 끝에야 풀려났습니다. 예.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거죠? 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를 어길 경우에 업주에게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또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커피 전문점 등의 흡연석 설치도 금지되면서 흡연자들의 불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까지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가운데 100제곱미터를 넘지 않은 곳은 제외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기존 8만 곳이었던 금연 음식점은 60만 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석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경되는 금연구역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음식점, PC방, 술집, 버스터미널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 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피울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오늘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 대회 분산 개최에 대해서 일축했죠. 이슈 분석, 금요일에는 스포츠 소식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론가 최동호 씨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IOC 총회에서 올림픽 어젠다 2020 통과시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분산 개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IOC에서 분산 개최가 제기된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올림픽 아젠다 2020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림픽 개혁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올림픽이 대체 무엇이 잘못됐길래 개혁을 하겠다는 거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올림픽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은 이 개최 도시나 개최 국가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 특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환경 파괴도 심하고요. 그래서 이 올림픽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 환경 파괴도 줄이자는 내용이 바로 올림픽 아젠다 20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지난해 IOC 위원장에 당선될 때 IOC의 개혁, 이 올림픽 개혁을 내걸고 당선된 인물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 아젠다 2020은 이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이 올림픽 개혁의 방향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애초에 올림픽 아젠다 2020이 발표될 때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예, 근데 평창 올림픽에서도 이제 분산 개최를 하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 IOC가 보기에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예. 이 시간 통해서 이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을 둘러싼 이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있었고요. 이 아이스하키 경기장,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그리고 이 강원도 중봉의 활강 경기장이 올해 이 착공에 들어갔는데 예. 이 사후 활용 방안이나 환경 보호 문제가 있어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 지금도 강원도에서는 이 개폐식장 건설 비용의 75%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은 올림픽 반납하겠다는 주장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예. IOC도 이런 사정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기장이 과연 이 개막 전에 제대로 완공이 돼가지고 테스트 이벤트까지 거치고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은 현재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분산 개최에서 말이죠. 썰매 종목이죠. 예, 그렇죠. 예, 썰매 종목 경기를 일본에서 분산 개최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IOC의 분산 개최 제안을 무조건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이 썰매 종목은 이 봅슬레이와 루찌 그리고 스켈레톤인데요. 이 썰매를 타고 활주로를 누가 더 빨리 내려오느냐로 이제 순위를 가리는 종목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활주로가 1.2km입니다. 이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을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나라 중에서는 이 썰매 경기장의 이 사후 활용에 실패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예. 일본도 이 나가노 올림픽 시설물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 썰매 경기장은 특히 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IOC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국도 이 경기장 사후 활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썰매 경기장을 새로 짓지 말고 일본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죠. 자, 이것을 감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는 이 사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봅슬레이, 루찌, 스켈레톤 선수들과 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죠. 이 썰매 경기장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뻔히 보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개폐회식장은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썰매 경기장을 비롯해서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은 이미 공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근데 예, 그렇죠. 이제 와서 분산 개최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면도 부정하기 힘든 것도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강원도의 이 준비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인구 4,000명인 횡계리에 짓기로 한 개폐의식장은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예. 이 썰매 경기장인 슬라이딩 센터는 현재 공정률이 12.5%에 불과하거든요. 또 이 스피드 스케이트장은 이 현재 지반 공사를 하고 있는 이제 막 첫 삽을 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개폐의식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이 올림픽 플라자를 함께 짓는데 예산이 1,30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이고요. 이 스피드 스케이트장은 이 사후 활용 방안이 문제가 돼서 이 폐막 후에는 철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철거하는 데 들어간 이 스피드 스케이트장 이 예산은 1,300억 원이고요. 올림픽 경기 한번 치르자고 이 1,300억 원 들여가지고 경기장 지었다가 철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올림픽이 끝나도 이 경기장 유지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예. 이 썰매 경기장인 슬라이딩 센터는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할 것 같습니까? 우리 예상을 해봐도 사후 활용 방안이 없는데 그런데도 연간 관리 유지에 50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현재 강원도가 이 올림픽 스키 경기를 치르려고 완공한 알펜시아 리조트 있죠. 이 알펜시아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적자만 1조 원 가까이 쌓여가지고 이 강원도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기어이 매각하겠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 매각한다고 해서 민간에서 누가 살지도 의문인데 이 알펜시아 리조트만 보더라도 이 무작정 짓고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인지 이 지자체 재정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은 이 매몰 비용이 또 발생을 해서 손해가 나겠지만 이 완공 후에 유지 관리까지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는 이 정확하게 판단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적인 부담과 사후 활용을 감안한다면은 분산 개최도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한데 분산 개최 파트너가 일본이라는 점에서 이 국민 감정이 허락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일본과의 분산 개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 2002 한일 월드컵을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공동 개최한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 2002 월드컵 개최 같은 경우에는 이 먼저 앞서 나가는 일본을 우리가 추격을 해가지고 이 공동 개최로 끌어온 대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은 분명히 다른 사안인데 이 평창 올림픽 분산 개최는 파트너가 일본이라는 점에서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일본이 2020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썰매 종목을 일본에게 양도한다면은 대신에 2020년 하계 올림픽 종목 중에서 이 강원도가 개최할 수 있는 종목을 받아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이런 면을 잘 활용해서 이 동아하계 올림픽 교차 개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분산 개최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현재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을 해서 이 무주의 동계 유니버시아드 경기를 치렀던 스키장이 있거든요. 예. 또 이 태릉에도 국제 규격의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있고요. 이 때문에 이 건설 비용을 줄이는 이 국내 분산 개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스키 활강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500년 원시림을 베어내면서 강원도 중봉에 건설 중인데요. 단 며칠 동안 올림픽 치르자고 이 500년 원시림을 베어내면서까지 과연 스키 경기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봉 스키장은 뭐 지금도 환경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주에서 경기를 치르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난 10월에 인천 아시안 게임 치르면서 국제 스포츠 이벤트 잘못 개최하게 되면 얼마나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에 처하는지 똑똑히 봐온 상태여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준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고 보세요? 그 점에 관해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의 문제점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그리고 이 지역 이기주의의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강원도의 논리는 간단하거든요. 이 올림픽이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야지 된다. 이 중앙정부가 돈을 내놔라 이겁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중앙정부는 이 경기장 시설물의 이 활용 방안이 부재하니까 활용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이 경기장을 좀 작게 짓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갈등을 빚었거든요. 그러다가 경기장이 뒤늦게 착공에 들어가게 된 건데 이 보통의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은 무엇이 합리적인지 우리가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인구 4,000명 횡계리에 개폐회 시장 짓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이 강릉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나을까요? 또 이 알펜시아 리조트 건설하는 것이 과연 이 강원도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또 이 스피드 스케이트장 일회용으로 지어서 올림픽 한 번 치르고 철거하는 것이 과연 이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나요? 그런데도 이 강원도 의회하고 지역의 이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지원을 안 하면은 올림픽을 반납하겠다는 얘기까지 서슴지 않고 있거든요. 지역의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 강원도민을 선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슬라이딩 센터는 이 올림픽 끝나고 여름에는 레저 시설로 활용을 하고 이 겨울에는 국가대표 훈련에 사용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슬라이딩 센터, 이 썰매 경기장인 슬라이딩 센터는 연간 유지 관리비만 이 5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강원도에서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거 전부 다 외면하고 이 분산 개최하면 올림픽 반납하겠다. 중앙 정부가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올림픽 반납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다 우리가 심판을 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그 강원도에서 이제 재정 적자도 좀 줄이고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올림픽을 치러야 할 텐데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 모두가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강원도 쪽에서 이 분산 개최라든지 또 이 국내 분산 개최를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 것이 또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강원도가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발생한 적자만 1조 원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까지 현재 예정된 이 강원도 지방채 발행만 8천억 원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 올림픽 끝나면 또 이 경기장 시설물 관리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냐는 것이죠. 이 때문에 무주의 스키장, 또 이 태릉의 국제 스케이트 경기장, 이 고양시의 아이스링크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시설물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올림픽 예산은 13조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면서 절감한 예산은 강원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 개발 또는 이 도민 생활에 강원 도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이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평창 올림픽을 강원도 발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슈 분석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